이 비디오에서는 SOP 솔버의 몇 가지 기능과 후디니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이드 FX의 예제 중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예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예제는 SOP 솔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하학 노드를 만들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하학 노드 안에 솔버 노드를 드롭합니다. 여기에서 솔버 노드를 선택하고 도움말을 위해 물음표를 누릅니다. 예제 페이지를 실행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예제를 클릭하면 저는 이 발자국 예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제할 거예요. 필요 없고 기하학 노드도 필요 없어요. 이건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열리면 발자국을 로드하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장면에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닫을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예제이며 SOP 솔버의 강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토러스가 그리드에 찍히고 있으며 그리드에 그 인상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SOP 솔버가 하는 일을 이해하면 이 작업은 매우 쉽습니다. SOP 솔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SOP 솔버가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이전 비디오에서 제가 시연한 각 루프의 스위스 치즈 예제와 유사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를 잃지 않고 객체의 데이터를 한 프레임씩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를 이어받을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재생 헤드가 타임라인에서 앞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를 천천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토러스에 의해 발자국이 찍히는 방식이며 이러한 자국은 그리드에 눌린 상태로 남아 그리드에 남겨진 발자국을 형성합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들은 토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러스는 물결 모양의 스탬프,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 서명된 함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SOP 솔버의 일부가 아니며 저는 이 점이 조금 이 예제에서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드 객체로 들어가면 토러스의 렌더링을 끌 것입니다. 그리드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 토러스는 사용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여기에서 변환 노드를 추가하고 같은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위에 가지고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토러스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토러스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널을 하나 놓고 아웃을 놓고 여기에서 렌더 플래그를 설정할 것입니다. 렌더 플래그는 토러스에 두고 여기로 와서 이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걸 올리고 이 연결을 끊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저는 객체, 병합을 할 것입니다. 나는 입력할게요. SOP 솔버를 초기화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SOP 솔버입니다. 초기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SOP 솔버가 정확히 하나의 토러스만 사용하길 원합니다. 예제에서 처음에 두 개의 토러스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러스의 복사본을 하나만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제가 이 토러스를 변경하게 되면 그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이 SOP 솔버에 반영될 것입니다. 두 번 변경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예제에는 아름다운 색상 코드가 있는 많은 노트가 있어서 사이드 FX의 예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드이고 이것이 SOP 솔버입니다. 이제 솔버 서버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잠시 옆으로 옮길게요.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프레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토러스는 첫 번째 입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입력입니다. 이것은 그리드입니다.
것이나 그리드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조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입력 그리드입니다. 토러스는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네 번째 입력입니다. 나는 그것에 다른 색상을 줄 것입니다. 이 노란색 입력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드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드는 마지막 프레임 노드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가 포함된 객체로 이는 이전 프레임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매 프레임마다 그리드에 변경을 가하고 각 프레임에서 생성된 모든 기존 발자국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새로운 변이를 적용하여 더 많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두 번째로 입력은 0부터 시작하므로 입력 번호는 0, 입력 번호 1, 입력 번호 2, 입력 번호 3입니다. 툴팁에서 읽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보면 입력 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옵 입력 경로는 인덱스 0을 첫 번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산할 때 모든 것이 0부터 시작하지만 토러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토러스입니다. 첫 번째 입력입니다. 이제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프레임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미오피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발생한 모든 것이 있고 토러스가 있습니다. 충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볼륨 샘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볼륨 샘플은 입력 하나에서 제로 프리미티브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력 인덱스는 하나이며 제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입력 하나, 이 입력이 아니라 이 입력입니다. 그래서 볼륨 샘플은 이 토러스를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올라가면 이 토러스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소 오프셋에서 볼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제로는 이 원시 형태로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로라는 이름의 원시 형태는 SDF입니다. 아이소 오프셋은 SDF를 제공합니다. 출력 유형으로 SDF 볼륨이 선택되고 레이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토러스 내부의 모든 복셀은 음의 값을 가지며 토러스 외부의 모든 복셀은 양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약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 값은 표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리입니다. 모든 SDF를 사용하여 토러스가 그리드와 교차할 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DF가 필요합니다. 토러스, SDF는 여기에서 첫 번째 입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0 인덱스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0 입력이고 이것이 첫 번째 입력입니다. 볼륨 샘플에서 우리는 입력 인덱스 하나를 선택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프리미티브만 있으므로 그것이 토러스입니다. 그것이 SDF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이것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볼륨 샘플이 토러스 아이소 오프셋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위치는 P가 여기에 들어오고 볼륨 샘플의 샘플 위치에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토러스 볼륨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위치 P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상자에 대한 값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상자가 0보다 작다면 그리고 0보다 작으면 그것은 토러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보다 작으면 토러스 내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if 조건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고 부피, 값을 가져와서 위쪽 벡터와 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기억하세요.
부피 값은 부피 샘플이 토러스의 ISO 오프셋에 대해 SDF 값을 요청하거나 질문하는 데서 나옵니다. SDF 값은 샘플링 중인 복셀의 현재 위치가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거리입니다. 즉, 토러스의 표면에서 그 위치까지의 거리입니다. 위쪽 벡터는 SDF 값과 곱해지고 1과 1로 곱해집니다. SDF와 1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양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위쪽 벡터에 거리를 곱하여 P 위치가 토러스의 표면에서 얼마나 깊은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쪽 벡터로부터 방향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이 벡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을 변이시키기 위해 얼마나 곱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이는 그리드에 인쇄되는 발자국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변이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곱셈을 통해 변이의 방향을 알려주는 변이 벡터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변이해야 하는지는 SDF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0보다 작을 때만 발생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if 조건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이 방향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이 벡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P, 즉 여기서 원래의 패서 빼고 그리드의 발자국이 얼마나 깊게 인쇄되었는지를 알려주는 if 문 결과와 함께 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이된 P를 얻고 이는 그리드에 이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SDF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조건이 실패할 때 연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피 샘플이 0보다 큰 값을 반환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if 문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변수들의 값을 단순히 출력 측으로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곱셈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곱셈, 이 단순히 제로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P 부피 값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출력이 이 노드의 출력 측면에 있었다면 그런 다음 if 조건이 실패하거나 조건이 거짓일 때 여기서처럼 부피 샘플이 0보다 크면 P 부피 값이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위쪽 변수 값이 이 노드에서 출력되고 이 if 노드 네트워크 내부의 모든 작업이 건너뛰어집니다. 따라서 P의 원래 값에서 0을 빼면 P가 되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 변화가 없습니다. P가 0보다 클 경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비교가 실패하면 언제 이 비교가 실패할까요? 오직 부피 샘플이 토러스 외부에 있을 때만, 즉 그리드에서 토러스가 교차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확히 이 P 값들은 모두 그리드에 있습니다. 이 P는 그리드의 모든 위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요청할 때마다 우리는 볼륨 샘플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토러스를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리드의 위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토러스와 그리드가 동일한 위치를 가지며 동일한 위치 값을 가지는 유일한 경우는 그들이 교차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즉 발자국을 만들고 싶을 때 그들이 교차합니다. 그때가 유일한 교차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발자국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SOP 솔버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은 조금 엉뚱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에 있다면 SOP 솔버 안에서 장면을 실행하고 있다면 항상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하면 발자국이 쌓이지 않고 있어요.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되감아서 첫 번째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위로 가서 서브솔버를 선택한 다음 그냥 재생해 보세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이 항목을 선택한 후 시뮬레이션을 재설정하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 맥락에서 재생해 보세요. 이제 유지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캐싱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캐시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활성화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배경에서 무언가를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충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SOP 솔버의 캐시를 늘려보는 것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코드 디버깅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면 해당 노드가 있는 SOP 솔버의 최상위 레벨로 올라가서 시뮬레이션을 리셋하고 애니메이션을 첫 번째 프레임으로 되감아 다시 재생해 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 예제의 아름다움, 제가 이 예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 그리드를 더 흥미로운 것, 즉 높이 필드로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기술을 사용하여 지형의 발자국을 남기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SOP 솔버 발자국 예제에서 그리드를 높이 필드로 교체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간단한 높이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높이 필드입니다. 발자국을 남기고 같은 토러스를 재사용할 때 높이 필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토러스를 재사용했습니다. 꽤 평평한 높이 필드를 만들어 보세요. 높이 필드의 변이가 너무 많으면 관광객과 교차할 수 있는 지형에서 좋은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는 토러스 애니메이션을 교체하고 지형에 더 적합한 애니메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발자국 예제에서 같은 관광 애니메이션을 재사용하는 경우 높이 필드의 노이즈를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평평하게 유지하되 약간의 노이즈를 추가하는 정도로 조절해 보세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높이 필드가 여기 있는데 저는 큰 산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것은 토러스 예제를 재사용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 토러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은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력물을 배치했습니다. 토러스를 조금 더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출력물을 조금 작게 만들었고 높이 필드 지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형은 훨씬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약 40% 작게 만들고 토러스 경로에 맞추기 위해 올바른 위치를 찾기 위해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기서 원래의 토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가져온 나만의 토러스를 여기 가져오고 있어. 이걸 꺼내.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드, 이 그리드는 교체되었습니다. 이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높이 필드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SOP 솔버 내부를 살펴보면 같은 설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경한 유일한 것은 BOP 내부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토러스가 그 위에 인쇄되면 단순히 빨간색으로 색칠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몇 개의 프레임이 재생되고 있는데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조각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값이 0보다 작다면 이는 토러스가 그리드에 새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우 이는 높이 필드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것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즉 토러스가 그리드에 있을 때 이 점을 빨간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재 높이 필드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전체 애니메이션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재생하면 영원히 걸릴 것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 캐시를 했지만 캐시 후에도 여전히 로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빨간색 발자국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남겨진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성 랭그를 추가하고 빨간색을 우울 속성으로 전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자국, 색상과 발자국이 실제로 색상 속성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저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두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재료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울 속성을 생성하고 빨간색을 우울 속성으로 전이한 다음 색상을 조금 더 삭제합니다. 이것은 약간 복잡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VOP 노드 내부에서 값을 쉽게 할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상수를 CD 속성에 할당하는 대신에요. 꼭 빨간색 값일 필요는 없고 그냥 상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상수를 바인딩하고 그 값을 1로 설정한 다음 여기에서 사용하고 바인드 익스포트를 놓고 그 값을 내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냥 우울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VOPs와 VOP 노드에 매개 변수를 내보내고 바인딩하는 방법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튜토리얼은 주로 SOP 솔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조금 단순화하고 싶었습니다. VOPs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상태로는 아마도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인드 내보내기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할 뿐입니다. 이 클립은 전체 지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로딩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카메라 각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의 이 부분,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그 부분을 클립합니다. 이제 카메라 각도를 살펴봅시다.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지형의 그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클리핑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의 다른 부분을 클리핑합니다. 카메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완벽합니다. 여기서 클리핑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카메라 샷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합니다. 이것은 매번 레드시프트가 프레임을 렌더링할 때마다 기하학을 프레임에 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딩 프로세스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필요 없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높이 필드를 클리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점수가 2점으로 줄어들었으며 클립 이전에는 400만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클립 이전에는 400만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프레임 클리핑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파일 캐시를 추가했습니다. 발자국의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다른 기하학적 형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이 매 프레임마다 변경됩니다. 그래서 전체 애니메이션을 위해 파일 캐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재생해 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재료로 렌더링된 모습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드를 높이 필드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예제 파일을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각 루프라는 이전 비디오의 개념과 이 비디오에서 시연한 초보자를 위한 SOP 솔버의 개념을 활용하여 분해 및 성장 장면을 만들 것입니다. 시청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감사합니다.